안녕하십니까, 김점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르입니다. 드디어 새로 재편에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이제 또 복귀하는 시간이 추석 기간이라서 다들 또 어떻게 보면은 각자 지방에도 가 계시고 하실 텐데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헤라를 돌보다 보니까 우리 초창기에 파릇파릇한 이 사진 얼굴을 보시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구한말과 비슷한 한국의 운명이라고 해서 하는데 1시간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절반으로 잘라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어둠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공식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물 밑에서 언더월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인 IT 기술자가 사망했다는데 이 뉴스가 201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은요, 2000년대 후반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왜 2000년대 후반이라고 얘기했냐면 2011년도 일본에서 쓰나미 사건 났잖아요. 네. 그 사건이 나서 일본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경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한 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닉슨 도트린이라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일본 견제를 했었거든요. 이제 2011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동안 일본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중국을 이제는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 죽이기로 전환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헨리 키신저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그 공작입니다. 네. 반세기 동안의 대중국 공작. 네. 그때는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제는 일본이 꺾였으니까 중국을 제거하는 쪽으로. 근데 네. 일본도 기꺼이 미국하고 한편이 됐죠. 네. 그렇죠. 절대적인 권력과 손 잡고 손을 이제 갖고 함께 간다는 것은 아무리 미워도 거부할 수가 없는 특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미국이 부당하고 자기네들이 억울해도 강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걸 일본은 아주 뼈가 시리도록 배웠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짓을 해도 일본은 하이하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자꾸 미국에 개기려 그러죠? 핵폭탄을 안 맞아봐서 그래.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계기지도 못하죠. 그냥 불만만 있는 상황이고 일본처럼 체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군사적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정신 승리만 하고 있죠. 그리고 그쵸. 선동에는 제일 잘 놀아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은 선동에 안 놀아나잖아. 걔들은 학습을 뼈저리게 했거든. 우리 국민들은 잘 선동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아주 취약점이에요.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배상금 이것도 미국이 나중에 지금 미국도 중국하고 무역전쟁하면서 사실 무역전쟁하기 전서부터 이미 일본하고 무역전쟁할 때도요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미국 경제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불안해요. 중국만 망한다 하는데 미국 경제도 만만치 않게 지금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각각류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탈을 벗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이제 더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에는 그 연한 속살을 드러내야 돼요. 미국도 그런 과정이죠. 산업의 전환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같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죠. 그것으로 방어를 다 떼우는 것이 공급망에서 일자리, 공장을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산업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나중에 중국하고 어떠한 결말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승전국이 됐을 때 요구할 청구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올려놓는 것 같아요. 뭐든지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하고 그 다음 옛날에 청나라로부터 있었던 국채인가? 네. 그것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그거 빚 갚으라고 그랬었죠. 네. 미리 다 찔러 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항복했을 때 돈 받아내려고. 그래서 이런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밑밥 깔기죠, 밑밥 깔기. 그렇죠. 그다음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네. 뭐 이것 말고도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 박원순 시장 사망도 좀 이상해요. 네? 비건 다녀가는 날에. 네. 여기다 포함은 안 시켰지만은 그것도 깊은 관련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중국의 철도 회사의 철도왕이 자살을 했다는데 이 중국 철도하면 결국 생각나는 건 1대1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대1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면 1대1로는 결국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살도 분명히 이 미중 패권 경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네.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버스 폭발로 중국인 6명이 죽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버스 폭발로 중국인 6명이 죽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파키스탄의 그 과다르 항구서부터 티베트까지 고속도로를 중국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스, 그다음 원유 저장 창고, 정제 시설도 만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일했던 중국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그 우연한 그 테러 사건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연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 익명을 요구한 하자라 지역의 한 고위 관리자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네. 하자라가 뭔지 아세요? 하자라. 어. 뭡니까? 카자르입니다. 카자르. 카자르. 우리가 보통 음모론에 가면 카자르 있죠? 네. 그 카자르인들이 저쪽 파키스탄에 살아요. 네, 그래서 저 하자르 지역의 고위 관리라고 하는데 저 하자르족들이 친서방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보를 알려준 걸로 봤을 때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점령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자르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걸 느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중 미얀마 대사도 4명이 연달아 죽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누군가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죽인 거죠? 거예요. 그냥 이거는 대놓고 죽인 거야. 왜 죽였을까? 중국이 죽였을까? 어쨌든 이거는 또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다 미중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진짜 대놓고 막 총대파 안 쐈지만은 이미 스파이전으로는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에너지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년 전이었나 그때 그랬습니다. 그 인권 들먹이는 것도 있었지만 미얀마에서 중국한테 가스에 대한 수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우리나라 기업도 미얀마에 투자를 가스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그게 아마 포스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죠 제가. 네, 그래서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그냥 미얀마의 이게 지금의 이제 군부 독재 뭐 이런 거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에너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대사가 사망을 연속적으로 4명이 됐다라는 것은 그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연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미국 외교관도 이렇게 죽었답니다. 네. 그것도 하필이면 주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사람이야. 음. 네, 그러니까 뭔가 시기라던가 장소 이런 게 보면 묘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쪽일까? 아까 했던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중국. 뭔가 그림이, 그러니까 각자를 보면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이걸 하나로 모아놓고 보면 야 이거 뭔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각종 스파이전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삼성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삼성이요. 보죠. 그 다음에 이게 옛날 때 이부진 프로포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티르도 기억나죠 이거? 그렇죠. 네. 이부진 프로포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도 굉장히 띄었어요. 엄청 괴롭혔죠, 사실 삼성을. 뭐 그거하고 이제 삼성에서 일할 때 뭐 그 일했다가 뭐 백혈병 걸렸다 해갖고 하여튼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삼성 죽이기거든요. 근데 그 삼성 죽이기라는 노조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냐? 천만에만만해죠. 그 외국 금융 세력들을 위해서 다 일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돈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매국 행위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맞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예요.
근데 그런 놈들이 보면 또 애국심은 또 존나 감성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들 결코 애국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요하는 건요. 전쟁 났을 때 자기는 뒤로 빠진 다음에 앞으로 진격 앞으로 하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총알 바지 시키는 거죠. 절대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이재용도 옛날 최순실 사건 때 그 말 그거 렌트해줬다고 그거 뇌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감옥도 갔는데 1078일이니까 한 3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CEO가 없는 상태로 진짜 안 망하고 버틴 건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옥중경영. 여기 나와 있네, 옥중경영. 네. 자,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삼성을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욕하고 온갖 연병을 다 떨 때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데는 청와대가 아니라 평택 삼성 공장이었던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죠. 먹거리이자 우리 일상이 될 겁니다. 네, 여기 핵심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바로 안 보이기도 해요. 경제뿐만 아니라 안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맨날 뭐 실업자 늘어난다, 뭐 젊은 사람들 직업 없다, 맨날 한탄하고 난리치잖아요. 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삼성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남이 나라 대통령들은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한 또 소위 의식이 있다는 또 젊은 애들은 또 삼성 가게에 열을 올려서 또 그걸로 슈퍼챗 받고 돈 벌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에 VOA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념,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게 핑계가 되는 거죠. 그냥 삼성이 미국으로 확 가면 욕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쫓아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밀어냈잖아. 그렇지 않아도 삼성 응원하는 측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뭐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야,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 미국 가라. 미국 가버려라. 본사 옮겨버려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저희 방송 보는 팬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진다고 할 때 막 축하한다고 박수 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삼성의 우호적이건 적대적이건 결론은 뭐예요? 삼성 고홈이잖아. 양키 고홈이 아니라. 그럼 원래 원하는 대로 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는 결국은 국익이 훼손되는 거지. 네, 훼손된다.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 아까 앞쪽에서가 그 바이든 며칠이죠? 6월이었나? 5월 20. 5월 20일 날 방문됐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2달. 2달. 삼성전자에서 250조 투자를 텍사스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방문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그럼요.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혜택서부터 온갖 얘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은 2021년도 4월 달에 반도체 회의를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할 때 그때도 불려갔어요.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이미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공장을 이제 부지를 선정해서 짓겠다 했는데 이번에 투자를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더 금액이 한 10배 뻥튀기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의 한국 방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 전기자동차 이번에 뒤통수 많이 됐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전기차는 미국도 있거든. 맞아요. 반도체 없어요, 이게. 파운드리가 없어요,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은 VIP로 모셔가면서 현대차는 발로 차버린 거지. 결국 뭐야? 우린 남은 게 하나도 없네? 결론 이렇게 된 거죠. 주는 것 없이 다 뺏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있었잖아요. 삼성 그 승계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써갖고 이렇게 경영권 방어하고 했던 거.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엘리엇이 홍콩에다 파킹 거래를 하면서까지, 왜냐면 이제 지분이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기습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콩에다가 우회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파킹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어가 됐어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했죠. 그래서 삼성이 상당한 철퇴를 맞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봐요. 네,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재용 감옥 가고. 뭐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지로 있죠.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국익을 우리나라의 내실을 많이 이제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삼성을 방어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에 상장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철퇴를 맞고 나서는 국민연금이 휙 돌아서죠.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ESG 펀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2014년에 우리나라를 주도로 해서 전 세계의 국민연금, 그 연기금들하고, 블랙록, 블랙스톤, 린포레스터 로스차일드, 여기는 린포레스터 로스차일드 쪽은 얼만큼의 금액이 투자 금액인지도 비공개입니다. 다른 데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게 드러났는데, 막 그러한 거물들이 투자의 이제 기업들과 인재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리트들이죠. 그걸 만들어요. ESG 펀드의 원형이죠. 크로스아프라고 해서 공공협력 펀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성격을 들여다보면 주도는 우리나라가 했다고 하지만 큰 손들의 냄새가 아니 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왜 지급을 못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추측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된 돈인데 왜 빼겠어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는 않았으나 그 돈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에 쇠사슬을 걸어놓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자금을 뺄 수가 없다고. 빼게 되면 경영권이 독립돼 버리니까. 네, 그 파워를 가지려면 자기네들이 이제 이 돈을 빼주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는 공공협력 펀드 그 첫해 이제 창립 회의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2015년도 초반에 5월 달까지만 해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갈 거라고. 그런데 10월 달에 10월, 11월 그때에 정작 회의가 있을 때 안 갔어요. 총회가 있을 때. 안 갔어요. 네. 왜 안 갔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을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계를. 이재용 입장에서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지. 그렇죠. 목적 달성했잖아. 그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갔었던 기업 총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SK죠.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리고 잘 나갑니다. ESG 선두에서. 이게 삼성과 SK의 반도체 지위가 조금 바뀌었죠. 물론 그래도 삼성이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원래 옛날 때 SK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부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을 아직은 앞질 수가 없지만 SK의 반도체를 파운드리 분야를 키워주기 위해서 회사도 하나 인수하게 해주고 많이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정황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희란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은 됐으나 약간 피투성이의 영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그때 기억나십니까? 맹장 수술했는데 더 잘랐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죠. 그쵸. 너 죽을 수도 있어.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가? 의사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언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와, 그러니까 아니 저런 세계적인 그룹의 그 총수의 자식도 저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파리 목숨 아니야 진짜? 그렇죠. 그렇다는 걸 느낍니다 진짜. 네, 항상 사랑합니다 형님들. 그렇죠. 항상 요구하면은 예스맨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제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받으세요. 네. 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아유, 우리 재용이 형이 그때 잠깐 찰나에 실수하신 게 아닐까. 나는 지금 전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러한 거지 같은 국민성을 볼 때마다 그러한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서 뭐 어찌한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왜? 인정도 못 받는 거 왜 합니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희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라는 거 인정도 못 받아. 옛날 땐 그런 사자 상황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이름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죽는다.
요즘은 남자들이 그렇게 해도요, 국가에 충성을 해도 이름 하나 남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에 충성을 하잖아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역적이 돼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제 국익을 상당히 많이 챙기면서 큰형님들의 이익에 반하게 됐죠. 미국의 이익에 반하게 됐죠. 그러면서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 결과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수많은 루머와 함께 불명예를 안고 퇴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느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제안 들어오면 받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개돼지 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순신 요즘 인기 있었잖아. 나는 결코 이순신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예요. 미쳤어? 아니 내가 왜 싸우는데? 아니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데 나를 역적으로서 죽이려 그래? 그런 놈을 왜 살려두고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대가 변했어요. 옛날과 같이 멸사봉공 이런 거 없다고 좀 봅니다. 왜? 아니 지도자도 알아주지 않고 국민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와 명예가 오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부와 명예를 잃을 수가 있어. 그걸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조차 의미조차 알아주지 않는 국민들이라면은 그 자들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 시청자로서만 계셨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접선이 온다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이제 여론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었었던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모든 웬만한 이제 젊은 층들도 애국심이라는 건 없어진 시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느 누구 하나 단합을 해서 중심을 잡고 우리나라를 구해준다라는 것은 그런 메시아주의적인 사상은 있을 수도 없고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치인 하나만 바꾸면 될 거야 하면서 우매한 생각을 해서 나라를 더 망치는 꼴이 됐다. 그게 내국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각자 도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분별력 있게 잘 봐야 됩니다. 예전에 뭐 고종이 간신배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간신배만 조지면 되겠지라고 했었던 그런 착각에 빠진 것처럼 그게 동학운동이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스마트하게 본인들의 살 길을 잘 찾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요. 왜냐 지금이 구한말 시기와 똑같은 난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삼성 죽이기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뭐랑 관련이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쟁탈전에서 벌어진 그 사건 중에 휘말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 휘말렸다기보다 중심에 원래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세계 제2위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이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등이에요. 1등 TSMC인데 그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만 삼성의 이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그 탑이라 따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쟤네도 TSMC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력으로 따지면 삼성이 최고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등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놓칠 그들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에게 그 파일을 주면 이 판도는 머지않아 바뀌게 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이건 바로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삼성을 더 많이 괴롭혔을 거라고 봐요. 그 기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도 삼성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다는데 이거는 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에요. 닭 잡을 때랑 곰 잡을 때는 다른 거거든요. 사냥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힘이 딸리니까 동맹국을 갖다가 그런 거죠. 곰 사냥이 됐던 상어 사냥할 때 미끼 쓰잖아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거는 지금 감안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려워. 이거는 뭐 누가 어떤 정권이 나와도 지금 외교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만 지금 죽쓰고 있습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지금 외교 죽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론을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분열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VOA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명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 과거부터 이념의 대립을 부추겨 왔었던 측면이 많이 커요. 그거를 이용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이익만 챙긴다. 지금은 산업의 재편을 하면서 모든 그 총력을 다해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이 기업을, 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벗고 각각류가 허물을 벗고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할 때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속살이 드러나서. 그럴 때에 방어력을 우방을 내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망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을 특히나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산업의 전환을 하면서 공급망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뭐,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어 손잡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한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미국이 일본이랑 옛날 때 싸웠었고 미국이 또 청나라에서도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경제 교류도 하는 부분이 있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굉장히 한 방향으로만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 중국하고 저기면 다적, 미국이랑 저기면 다적 이렇게 하는데 외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최종 목적은 자국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배신하고 뒷담화 때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보려 하지 않죠. 이게 내가 봤을 때 유교의 폐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외교에는 의리 없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익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고 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 없이 저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국가만을 겨냥을 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있으면 그 이외의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금융의 움직임, 금융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형님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사유라든지 이런저런 분열 사유로 분열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남녀노소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체가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선동에 우리가 너무 취약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조정을 받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보다 더 빨리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안 이상 각자 도생을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봐야죠. 이걸 봤으면. 자, 이제 분위기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거 윤석열 이제 집권한 다음에 지금 지지율 20%대로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죠. 네. 20% 떨어뜨린 거죠. 계속 살키고 긁으면서.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재명이가 감옥을 안 가고서 버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대통령 후보 나오거든요, 5년 뒤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 가능하죠. 자, 네.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재인 정권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송영길이 이재명의 절친이지요. 이 사람 하려던 게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외국인 정당 가입법이에요. 얘네들 이재명 대통령 되면요, 이거 다시 들고 나올 겁니다. 얘네들. 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외국인들 왕창 집어서 아사리판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얘기한 외국인 들어오면 저 반대 절대 하잖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 이민하고 쟤네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이민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쟤들은 지금 여기다가 케이오스를 만들려고 있다고. 예. 근데 이게 얘네들이 재집권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완성을 못 시켰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 완전 병신 삐다리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욕먹게 한 다음에 얘들 다시 재집권하면요,
완성 못했던 프로세스를 얘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것도 얘네들이 반도체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요, 중국이 자꾸 나옵니다, 여기서. 아니, 그걸 왜 자꾸 중국을 언급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압니다. 제가 왜 구한말 상황하고 비슷하다 하냐면요, 구한말 때 서양 열강들이 무슨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양 열강들은요, 그 당시에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요, 완전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들을 완전 초토화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거. 단,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면서 얘네들은 근대화가 되면서 열강에 들어갔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러한 열강들의 그러한 침략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갈라져서 정치 싸움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일본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동맹국이 된 다음에 같이 냉전시대 때 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일본 뒤통수 엄청 쳤어요. 일본 버블경제 붕괴됐죠. 97년도 서브프라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그거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 죽이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동남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가 상태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성장 타격받았고,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재해복구한다고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그 달러 확보해서 경제 재건시키려고 했던 거를 국채를 못 팔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어 버려요. 온갖 일을 다 당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국민들 조용하잖아요, 지금. 일본 국민들 조용히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일본 정치인들 썩었죠. 무능하죠. 일본 국민들 저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 알겠는데 국제 정치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익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것이지 도덕적 대의명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본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지금 자국이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두들겨 패다가도 때로는 회유도 하고 일본을 또 동맹으로 했다가 또 뒤통수를 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일본은 지금 일관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변해버려요. 이거를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무능하다 문제 있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중국하고 좀 좋은 친한 정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명분을 제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네, 2008년도,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밑에 더불어민주당이죠 지금 밑에 민주연구원이 생길 때 이거 큰 손들의 싱크탱크가 붙어서 만들어줬어요.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이라는 거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온 걸 봤을 때는 이건 결코 우연히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방송들을 계속 이제 정주행하셨거나 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존립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호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 명분을 이미 만들어줬고 그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권력을 잃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시키려고 하는데 일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막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900원씩 주고 오히려 모욕을 하잖아요. 일본도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5년짜리라는 거. 그리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무슨 관광 무비자 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절 안 해줍니다. 왜? 어차피 정권 바뀌면 도루묵 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뭐 윤석열이 뭐 일본과 관계가 다 친하게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일본은 저렇게 무심하게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 사람들은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왜냐 아베가 죽고 아소다로가 로스차일드랑 같이 혈연 관계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세는 일본에 매우 유리합니다. 전쟁을 나는 것 자체를 학소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촉발이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은 갑의 위치에 있어요 지금 사실은. 한일 관계 개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조선이랑 일본에 접근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만 밀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만 몰빵해줬을 때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 실패했나요? 성공했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둘이 같이 가면 좋은데 사이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야.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는데 결국 또 이후에도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이 잘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정서 자체가 반중적이면서 일관된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때그때 달라야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본이랑 같이 가는 게 편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도 충분히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한국을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고 아니면 관두고 오히려 우리가 아쉬운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아쉽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육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도 뭐 지팔자예요. 죽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거슬리죠. 왜냐 저게 천황제에서 만주 땅까지 우리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한국인들이 되게 거추장스러워요 지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 입맛대로 놀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죠. 우리가 그 생태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자체로 구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본은 귀족이 세습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놀아나질 않아서 그 팽팽한 긴장 대립 상태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막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걸림돌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업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에 저항할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사람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걸 치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무래도 좋은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일을 계속 대립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다 제거해 줄 거예요. 민주노총은 아주 치일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과거의 집권 세력이죠. 그 당에서 지금 이미 그 찌째명이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미 이제 4개월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야, 저거 살아나겠네. 당대표 될 거라고 제가 당대표에 목숨 걸어서 될 거라고 했죠. 근데 당대표 됐잖아요. 이미 그런 그림이 딱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저 일을 겪어도 되는 마땅한 나라로 비춰지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또 겪겠구나. 라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재명을 계속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걸 갖다가 정치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거기에 동조할 게 너무나 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대세가 되게 되면 국민의힘당 쪽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왜? 정권 잡고 나면 비리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거든. 네. 그건 자기가 비리 사건 털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재명하고 내통한 자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 감옥 안 간답니다. 네. 대신에 우리 봐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게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 망했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 방문을 해서 뭐 사죄해야 된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재집권한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젠 미국하고 중국이 대놓고 싸우고 있잖아. 대놓고 싸우는 상황인데 이러한 태도를 일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네. 2017년도 3월 23일 기사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치를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불가항력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 어쩔 수 없이 이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뭘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도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가. 그 와중에 개개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인 거예요. 사실 기업들 이미 초토화돼서 다 나가고 있죠. 다 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수장이 지금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힘쓴다기보다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강력하게 뭔가를 하나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는 않아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기업은 기업대로 빼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책임을 국가의 지도자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실질적으로 이념적인 그러면 문제가 또 대두가 되겠죠. 중로와 친한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이 갈등의 장이 되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단죄를 제대로 하느냐. 뭐 지금 말만 요란하지 사실상 일이 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가서는 지금 여론 만들고 있는 게 탄핵입니다. 그래. 근데 진짜 거기까지 간다고면은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 각자 어떻게 이 죽을 각에서 안 죽고 살아나느냐, 피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죠. 기사 머리만. 네, 그 다음에요. 네, WTO 할 때 중국하고 했을 때 제소 안 했죠? 네. 친중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또 친북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은 쾌재를 부르겠지. 한국이 친중적으로 간다면은 왜? 미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도와줄 테니까. 우리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슬슬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재집권을 해서 북한의 친북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전쟁의 상황에서 갈등이 이제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간첩 색출에 나서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들었으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종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정세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간첩 색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이걸 그러면은 그 정권 탄압으로 몰고 가기 너무 나빠하단 말이야. 네. 얘들 또 그 철진한 또 반공놀이 해가지고 간첩 일에 뭐니 한다 하면서 옛날 제주 항쟁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온갖 소리 다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때려잡아야 되는데 국민의 여론이 어때요? 국민의힘당에 부정적이니까 아, 저 새끼들 정권 유지하려고 저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더 부정적으로 갈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외교제에서 지겠구나라는 게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세계의 흐름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잖아. 일본인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한테 뒤지게 얻어터져도요.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미국하고 협조합니다. 왜?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때 세계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일본 내부의 국민들이 분열되는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전쟁에 졌고 어떤 운명을 겪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철부지 같은 독립국가예요. 이거 똥볼 찰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선과 악의 논리로 국제정치를 보는 아주 병신 같은 짓을 할 겁니다. 진짜. 예. 선과 악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적을 만들어야 될 대상과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을 못하는 이런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0%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군산에 중국 유곽을 만들려고 했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좋은 거 아닐까? 유곽인데? 어? 유곽. 아, 마음에 들어요. 이런 공약들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훌륭해. 얘 야. 누구냐? 얘 누구야? 어? 나 이 사람 지지해주고 싶어. 얘 누구야?